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으른 어른들을 위한 퍼스널 쇼퍼 에이미스. 아름다운 것은 가치 있게, 가치 있는 것은 아름답게. 도서출판 녹색광선 협찬으로 보내드리는 컬처 스페이스. 네, 김석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도 다녀오고 또 김장도 하고 또 개인전 그림 전시회도 하고 그러느라고 한 달 정도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지금 김사량이라는 사람의 작품 1930년대를 그린 작품 3개를 연속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빗속으로라는 작품이었죠. 그래서 도쿄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어서 도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경성편입니다. 네. 김사량의 천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 현룡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전형적인 비굴한 친일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서 겐노가미 류노스케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처음에는 재빨리 친일 시장에 진입했다고 할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친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일본 관료들로부터 신망을 좀 얻어요. 근데 별로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미천이 드러나죠. 그래서 일본인으로부터도 그다음에 조선인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네, 이 현룡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1930년대 당시에 경성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현룡은 지금의 묵동, 쌍림동 이쪽이죠. 그래서 신맛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도 바꾸지만 식민지가 된 곳의 지명도 바뀐다는 걸 의미하죠. 네, 아메리카 쪽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에 있는 지명들도 보면 다 스페인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복 국가의 언어로 지명을 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의 지명들도 일본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신맛지에서 출발해서 혼맛지로 나가요. 지금의 충무로 일대를 거쳐서 조선호텔을 지나서 종로 뒷골목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야기예요. 천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꺼운 구름에 짓눌린 어느 아침, 경성의 유명한 유곽 신맛지 뒷골목을 어느 사창가에서 지저분한 골목으로 내던져지듯 밀려나온 사람은 볼품없는 풍채의 소설가 현룡이었다. 그는 정말 난처하다는 듯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혼맛지로 빠져나가는 길인가를 고민하더니 갑자기 성큼성큼 앞쪽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네, 현룡은 신맛지에서 혼맛지 쪽으로 걸어갑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그 행적이 표시가 되죠. 네, 이 부분에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나오는데요. 바로 소금장수의 출연이에요. 소금장수가 소금이요 소금 하면서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지금은 없어진 소리죠. 네, 제가 7살 무렵까지 동네에 소금장수 다니는 걸 저는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혹시 소금장수를 보신 기억이 있나요? 네, 가마니 같은 데다가 소금을 가득 싣고 지게 같은 데다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소금을 팔았어요. 현룡은 이제 삼거리까지 나와서 천천히 미도리 한 개피를 뽑아 뭅니다. 미도리는 담배예요. 초록색을 의미하는 일본어거든요. 미도리라는 이름은. 네, 조선 총독부가 발매했던 담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 갑에 10개 피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빗속으로에도 학이라는 담배가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건 이제 일본의 서민들이 많이 피웠던 담배고, 미도리는 이제 조선에서 많이 피웠던 담배입니다. 아마 김사량은 굉장히 애연가였던 것 같아요. 네. 현룡이 가려고 하는 혼맛지는 당시 경성에서 가장 번화한 일본인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퇴계로와 충무로가 만나는 부분, 네, 그 일대를 말해요. 현룡은 거기에서 두 번째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인 뒤 후 하고 연기를 뿜어 올렸다.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나지랑이 너머로 서쪽 멀리 천주교 성당의 높은 종루가 보이고 그 주변에는 고층 건물이 빙산처럼 무리지어 있었다. 바로 거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였다. 이 천주교 성당이 아마도 명동성당일 것 같죠? 네.
길을 잃었으니 아는 장소로 일단 나가야겠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어떤 거죠? 큰 길로 나가고 아는 길로 가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현룡은 오전 11시쯤에 북적거리는 혼맛지 거리의 명소 메이지 제가 앞에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메이지 제가가 굉장히 유명한 과자 메이커죠. 네, 현룡은 전날 밤 일본의 내세운 일체를 비판하는 젊은 평론가 이명식을 비웃었다가 날아오는 잿더리에 맞습니다. 네, 잿더리에 맞았다 이런 표현이 문학작품에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물게 보는 표현이죠. 네. 그 평론가는 폭력을 행사한 죄로 그 자리에서 연행됐어요. 그리고 현룡은 다음 날이죠. 그 메이지 제가에 다시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또 신문을 봅니다. 그러다가 다나카라는 지인이 조선에 온 것을 소식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로부터도 버림받게 생긴 상황에서 일본의 작가이자 영향력이 좀 있는 그리고 마음이 약한 다나카를 좀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 일본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좀 자기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요량입니다. 네, 현룡은 인파를 해치면서 조선은행 광장으로 나갑니다. 조선은행이면 지금의 한국은행을 말하죠. 네, 그 한국은행을 바라보고 오른편에 보면 한국은행 오른편에 보면 시청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하나 있죠.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소공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를 당시에는 하세가와초라고 불렀어요. 이 하세가와초에 조선호텔이 있었습니다. 조선호텔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호텔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 조선호텔은 영빈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도 웨스턴 조선호텔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일본에서 유명 인사들이 오면 묵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현룡은 이곳을 향합니다. 조선호텔에서 다나카를 기다리던 현룡은 기다리다 지쳐서 밖으로 나오죠. 우리의 경성은 고간의 도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완전히 조선인 거리다. 하세가와초에서 고간의 도리로 나가서 다방 리라 앞을 지날 때 현룡은 잠시 엿볼까 하고 고개를 들이밀어 슬쩍 담배 연기 사이를 건너다 보았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빙긋 웃었다. 여류시인 문소옥이 백합처럼 청초하게 앉아 있었다. 네, 고간의 도리는 한자로 황금통이라고 써요. 황금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의 을지로에 해당해요. 여기에 다방 리라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방이란 말도 아마 모르시는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다방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심지어 들어가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은 전부 카페나 커피숍으로 대체가 됐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차를 파는 곳을 다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다방이라는 곳은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여기 리라라는 다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근대적인 의미의 다방이라는 것은 원래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장소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1927년쯤 되면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다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훈동에 아마 생긴 게 최초라고 하는데요. 1927년에 관훈동에 카카듀라는 다방이 생깁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시인 이상 아시죠, 여러분? 시인 이상이 운영하는 제비라는 이름의 다방이 문을 엽니다. 이 시기에 다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유럽의 살롱처럼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여기 나오는 문소옥은 현룡과 이제 그렇고 그런 사이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김사량의 표현에 의하면 현대 조선이 낳은 불행한 여성, 여기 현대라는 건 이제 1930년대 뭐 요때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봉건 타파를 외치는 젊은 여성이 결혼 문제를 피해서 도쿄로 유학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결혼하기 싫어서. 예, 그렇지만 공부까지 하고 돌아오면 총각들은 없죠. 좋은 풍습 때문에 남자들은 다 결혼했잖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토록 맞서 싸웠던 봉건의 복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유연애의 길로 들어선다는 설정인데요. 이건 설정이 아니라 사실 당시의 현실이죠.
네. 현룡은 그런 그녀를 꼬시기 위해서 뭐 나의 조르주 상드, 나의 리베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막 서슴지 않고 합니다. 네. 이 다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당시 사회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에요. 예, 김사량은 이 다방이라는 무대에 당대의 문제적 인간상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은 현룡과 문소옥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문소옥은 결국 연하의 대학생이 남친이죠. 연하의 대학생 남친이 나타나자 황망히 가버리고 맙니다. 현룡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는 이제 종로로 이동합니다. 인력거가 달리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전차도 갑니다. 인력거와 전차는 지금은 없는 이동수단이죠. 예, 현룡은 화신백화점과 한청빌딩 같은 고층 건축물이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화신백화점은 지금의 종로타워가 있는 부분에 그 자리에 있던 백화점이에요. 예, 1990년대 정도까지도 90년대 초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화신백화점이. 거기서 현룡은 이제 종각 쪽으로 나갑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가운데 그는 복숭아꽃 가지를 짊어진 어떤 농부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 농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색시를 얻은 해에 둘이서 이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색시가 죽었어요. 그 아내가 흰쌀로 쓴 미움이 먹고 싶대서 지주한테 빌리러 간 사이에 죽었어요. 자, 저는 복숭아 가지를 꺾어지고서 왔습니다. 복숭아꽃 사세요. 한 가지에 20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0전이요. 네, 현룡은 갑자기 사무치는 슬픔을 느껴요. 그리고 그 복숭아 가지를 삽니다. 그리고 복숭아 꽃가지를 메고 사람들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가요. 그리고 맥락도 없이 자기가 예수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통한 순교자의 운명이라고 느껴요. 예, 좀 들어볼까요? 그래, 조선이라는 현실에서야말로 나 같은 인간도 태어나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허락될 수 있었어. 혼돈 속의 조선이 나와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여 나왔고 이제는 쓸모가 다하니 십자가를 지우려는 것이다. 네, 그리고는 종로 뒷골목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종로 뒷골목은 주점이나 야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이 있죠. 예,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바나 선술집, 오뎅집, 마작집, 그러니까 마작은 도박이죠. 중국식. 예. 마작, 그 다음에 중개업소, 뭐 음식점, 여관, 네,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직거리는 레코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네, 양복 입은 사람, 하얀 한복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가운데는 조선총독부의 고용인도 있고 모던보이, 마르크스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카페 종로회관, 우미관 같은 데를 기웃거려요. 우미관은 한국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죠. 그래서 현룡은 복숭아 나무를 메고 천천히 나아가요. 네,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술집에서 마침내 애타게 찾던 다나카를 만납니다. 다나카의 여동생 아키코와의 관계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술에 취한 현룡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복숭아 가지를 가랑이에 끼고 막 하늘을 나는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현룡이 복숭아 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천마라는 제목과 가장 관련이 깊은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소설의 제목이 왜 천마인지,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뜻이죠. 왜 천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멋진 답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결국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자신의 골방에서 깨어납니다. 그의 집은 소설 내용상 고간의 돌이 황금통 근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을지로죠. 그리고 눈을 떠서 신사 참배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신사는 남산 쪽에 있었습니다. 이 소설 내용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신사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서울 상공에 드론을 띄워본다면 아마 개미떼처럼 한 방향으로 가는, 신사 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잡힐지도 모르겠어요. 현룡이 신사에 가는 과정에 이런 묘사가 하나 있어요. 축축한 땅에 집들은 쓰레기통처럼 으르렁거리고,
제가 이 책을 번역할 때 녹색강선 그 사장님께서 이 부분 번역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셨어요. 아니, 쓰레기통이 왜 으르렁거리죠? 네, 이렇게.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네, 80년대까지 그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당시 쓰레기통은 집 바깥쪽에 있었고요. 사방 1m 정도의 상자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철제나 나무 재질의 그 뚜껑이나 문이 있었고요. 바람이 불면 기괴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안에 비어 있거나 하면 바람이 이렇게 휘 한번 돌면서 동굴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천만은 이렇게 경성의 모습을 구석구석 재미있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생생해서 1930년대 경성을 걷고 있는 기분도 듭니다. 네, 다른 작품도 좋지만 이 작품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베이징 거리를 둘러보는 이야기, 향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